192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이자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불렸던 나혜석인데요. 남편인 김우영은 10살이나 많았고 그에겐 사별한 전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혼식이 특별했던 이유는 나혜석이 내건 결혼의 조건 때문인데요. 특히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는 내용은 당시 사회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갔던 나혜석. 그 시대의 사회는 그녀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정조와 가부장제가 당연시됐던 조선시대에 여성의 목소리를 냈던 나혜석의 외침. 이 외침은 80여 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네, 오늘 사건 평행 이론에서 다뤄볼 내용은 근대 신여성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죠. 나혜석과 윤심덕에 대해 얘기 나눠볼 텐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얘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또 심용환 역사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나혜석이라고 하면 우리 역사에서 근대를 대표하는 신여성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김 교수님, 이 나혜석이란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나혜석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불꽃 같은 삶을 사는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나혜석 선생이 수원분입니다. 네. 예, 우리 화성행궁 바로 옆에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분이어가지고요. 네. 수원분들이 나혜석 선생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혜석 선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초의 여성 화가, 또 최초의 여성 소설가, 네. 또 최초로 또 개인전을 열었던 그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뭐 잘 모르겠지만 3.1운동으로 6개월간 감옥에 갔다 왔던 또 독립운동가고 독립투사이기도 하네요. 예전에 영화 밀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밀정에 나오는 폭탄을 갖다 은밀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줬던 인물이 나혜석이에요. 그런 네.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어쨌든 당시 신여성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여러 안 좋은 루머 같은 것들, 스캔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런 근대적 여권론을 펼쳤던 이 여인이고 자의식이 매우 강했던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심영환 작가, 이 최초가 계속 붙은 나혜석이라는 분. 사실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보자면 여전히 유교적 가부장 문화가 상당히 지배하던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인식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은 뭐 시대적인 변화가 사실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항기가 되니까 근대 문물도 들어오고 또 미국 특히 서양 여성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도 만들어지고 어찌됐건 일제강점기 속에서 일본 쪽의 진보적 여성들의 생각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 흡수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 좋은 집안입니다. 아까 수원분이라고 얘기하셨었는데 뭐 실제로 뭐 나 참반댁, 뭐 나 부잣집 하면 수원 일대에서 모르는 분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나기정이란 분인데 시흥 군수랑 용인 군수를 또 지냈었는데 어떤 뭐 페미니즘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 딸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유학도 보내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랬던 생각인 거죠. 교육 잘 받고 와서 빨리 와서 좋은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서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 이게 이제 아버지의 목적이었었는데 전통적인 그런. 그렇죠. 근데 이제 딸의 입장은 이제 전혀 그랬던 생각이 아니었고 갈등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아버지와의 갈등. 그러니까 가문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것과 내 삶을 살겠다라는 그 갈등 속에서 나오게 됐던 소설 자체가 경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 최근에 와서는 이제 최초의 페미니즘 소설이다 한국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외우는 근대 최초의 소설하면 이광수의 무정이잖아요. 근데 무정이 나왔던 해가 1917년인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사실 최초의 페미니즘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최초의 한국 소설 중에 하나이다. 뭐 이렇게 봐도 좋을 정도로 아주 선구적이었던 작품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영화 모던보이도 떠오르고 또 그렇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속에 주인공도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드라마에서 이렇게 막 멋지게 그려지지만 그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의 새로운 그 최초의 하나하나들은
그 시대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시대상에서 많은 좀 비판과 아까 스캔들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좀 어려움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혜석이 그 일본으로 갔을 때 예. 만났던 여성들이 좀 있잖아요. 네. 같이 공부했던. 근데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면 보통 여자들이 아니죠. 그때 예. 만났던 여인 중에 한 명이 허영숙이라고 아하. 춘원 이광수의 나중에 부인이 되죠. 네. 그럼 보통 여자가 아니죠. 예. 또 한 명의 여자가 김일엽이라고 하는 분인데 나중에 이제 수덕사에 있는 일엽 스님이라고 수덕사의 여승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예. 김일엽 스님 같은 경우는 당시 그 일본 왕의 네. 친척과 사랑을 나눠서 그의 아기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여성들의 공통된 생각은 정조에 대한 생각들이었어요. 정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자들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이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서 네. 살다가 또 다시 생각을 건전하게 바꾸면 정조는 또 깨끗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아하.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서 어떤 새로운 신문물들을 보면서 네.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제 과거 그런 봉건 시대의 어떤 여성들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일본 이상의 그런 서구화된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예.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나혜석의 어떤 삶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네. 또 파격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삶, 말씀하신 어떤 정조 개념에 대한 파괴, 이 뒤에는 자유연애, 여성도 스스로가 누구하고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와 함께 또다시 파격을 일으킨 게 결혼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나혜석이 결혼을 하면서 전제 조건을 걸고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내가 결혼하겠다. 너무나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어떤 1960년대 이후의 성혁명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나의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 정도 지금 예. 보면 굉장히 좀 당연한 얘기지만 어허.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과 실제로 결혼할 때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건 다른 건데 다르겠죠. 남편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 남편도 굉장한 엘리트의 명문가인데 당시에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예. 김우영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먼저 이제 결혼도 했었고 아내가 죽었던 호랍이었었는데 요구 사항이 세 가지였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 평생 사랑할 것. 평생 나를 사랑할 것.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남성들의 행태, 축첩 같은 예. 첩을 두고 여러 여자를 만나던 행태 때문에 예민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시댁과 전부인을 통해서 낳은 딸을 나와 이렇게 같이 만나게 하지 말 것. 쉽게 말하면 시집살이나 안 하고 예. 전부인의 딸을 내가 키우지 않겠다라는 요구들을 하는 거고 네. 세 번째는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아주 뛰어났었던 인재였었기 때문에 나의 예술 활동, 나의 직업적 활동을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인상적인 건 네 번째인데 본인의 첫사랑의 무덤에 이제 신혼여행을 가자. 본인의 첫사랑이 묻어있는 걸 가자고요? 여기 좀 낯설죠. 최승구라고 연인이 원래 있었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예. 그곳에 가자 해서 전남 고흥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자신의 과거의 사랑에 대한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뭐 그렇겠죠.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김우영이라는 남자도 좀 대단했던 게 예. 다 받아주겠다. 나 당신 사랑하고 네. 당신과 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서 이것들을 다 품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결혼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지금 들으면 그냥 에이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당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파격적인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좀 충격적인 그런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김준혁 교수님, 저렇게 네 가지 조건을 다 받아들인 김우영이라는 분도 대단한 것 같고 참 멋진 결혼 같은데 이 결혼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파국을 맞게 된다면서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됐죠. 예. 사실은 이제 그렇게 파국을 맞게 된 사연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이제 그 나혜석의 어떤 자의식이 있겠죠. 나혜석이 그 김우영한테 이제 여행을 이제 가야 된다. 네. 해외 여행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예. 마침 김우영이 그 이제 만주에 근무를 하다가 어떤 일본의 어떤 정책으로 그 오지에 있었던 외교관한테 2년간 어떤 유럽 근무의 특전을 줍니다. 네. 여행의 어떤 특전을 주고 그런 예. 과정에서 이제 유럽 여행을 2년을 이제 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요? 예, 둘이? 예. 자식들을 이제 두고 갔는데 네. 이제 그 김우영한테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니 파리에 남아 있겠다. 당신은 돌아가라라고 하게 됐고 네. 그 파리에서 만난 게 이제 최린이라고 하는 우리 뭐 그 유명한 천도교회 대표였던 예. 민족 그 지도자였던 최린을 만나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최린은 당시에 뭐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었고 외국어를 한 5개국어 정도를 자유자재로 했던 인물이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 사람이
그 파리에서 지적 대화를 나누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됐죠. 네. 3개월간의 어떤 짧은 만남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이 났는데, 돌아오고 나서는 뭐 요만한 일이 이렇게 커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된 상황 이후에 나혜석이 바로 두 번째는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김우영이 이제 그만둬서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네. 또 이 바람을 심하게 폈어요. 그래서 맨날 기생들하고 놀고 하다 보니까 돈을 다 갖다 쓰게 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그 최린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예.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내가 그림도 다시 그릴 수 있게 하고 내 경제적 삶도 안정되게 할 수 있게 당신 돈 많으니까 나에게 도움을 좀 줘라라고 한 건데 예. 이 사실을 남편 김우영이 알고 이제 이거는 당신들이 은밀한 내연의 관계다라고 해서 이제 당시 나혜석이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정조를 잃지 않았고 당신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우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끝내 이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네, 이후 결국 나혜석은 이혼을 하게 되고 당시 이혼 과정에서 나혜석이 쓴 이혼 고백장이란 글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던 걸까요? 잠시 관련 내용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남성의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줘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놀이개를 거부하오. 네, 당시에 여성들이 저 이혼 고백서를 봤다면 정말 사이다다, 속 시원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랬을 것 같긴 한데 또 반대로 남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일 수도 있겠고 우리를 그렇게 왜 나쁘게만 보느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의원 작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굉장히 파장을 좀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발언이고요. 네. 사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구여성, 그러니까 전통적인 삶을 살고 어머니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예. 시어머니가 되어가는 네. 며느리에서 시어머니가 되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하. 저런 행동이 여성들은 사이다고 남성들한테는 화가 나고 이런 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정신 나간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겠네요. 또 더 여성들의 지탄도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겠네요. 특히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그렇죠. 더 더 심각해지는 어려웠겠네요. 거죠. 그래서 나혜석이 자기 아들들한테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의 어머니, 그러니까 니들의 어머니는 선각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네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예. 그러나 100년, 200년 뒤에 나는 선각자로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예. 네. 그럼 이번에는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 윤심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심덕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예. 사회찬미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막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예. 네. 이 사회찬미를 불렀던 예. 일제강점기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였죠. 아하. 당시 뭐 소프라노 가수이기도 했지만 예. 또 배우이기도 했었던 인물이었죠. 당시에 관비 유학생으로다가 일본에 유학 가서 음악 공부를 할 정도였으면 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는데 예. 아버지가 그 기독교 문화를 좀 받아들이면서 평양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을 갖다가 신교육을 시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주에서 초등학교, 소학교 교사를 하다가 뽑혀서 일본에 이제 음악 학원을 가게 됐죠. 예. 나중에 그 나혜석이 윤심덕이 불렀던 사회찬미가 죽고 나서 당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예. 레코드판이 10만 장이 팔렸다. 10만 장. 예.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장 1000만 장 정도. 예, 거의 뭐 되겠네요. BTS 1억 뷰 수준 정도 됐을 텐데 아하. 그럴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가수이자 예. 배우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죠. 예. 지금도 이렇게 떠오르는 게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이거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그 윤심덕이 왜 유명하게 됐냐면 예.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또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당시 극작가였던 김우진이라고 하는 인물과 예. 일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김우진은 이제 아내도 있었고 예. 자식도 있었는데 그 김우진과 만나서 이제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됐고 아하.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윤심덕이 이제 조선으로 돌아와서 뭐 다양한 공연도 하고 레코드 취입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갔다 김우진을 또 만나게 됐고 예. 김우진과 이제 돌아오다가 그 유명한 15년 세키에서 부산으로 오는 관부 연락선에서 네. 두 사람이 투신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비극적 사랑이다라고 해서 당시 신여성의 슬픔, 뭐 네. 비극 이런 것들이 이야기됐던 게 이제 윤심덕이었죠. 예. 이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나혜석과 좀 비교를 해보면 나혜석은 부잣집 출신이었고 당당한 그러한 목소리도 사이다처럼 막 내놨고요. 근데 윤심덕의 삶은 김준혁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뭔가 좀 애잔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 같은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상당 공통점이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한쪽은 이제 이혼도 하고 이혼 소송전도 하고 사실은 약간 이제 선생님 좋게 얘기하셨지만 바람핀 남자한테 네가 대신 돈 내놔라 사실 이렇게도 하면서 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당시엔 도대체 이제 나혜석이라는 이 존재가 너무 이상하다 어허. 얘기를 하지만 구조적인 부분이 똑같은 게 뭐냐면 예. 나혜석 같은 경우도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었고 수평적인 사랑을 하고 싶었던 거고 예. 윤심덕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고등교육을 받았고 네. 자기의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었고 예. 대등한 사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전문적인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부족했고 아하. 그리고 수평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신여성을 상대할 수 있는 계명된 남성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계명된 남성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잣집의 처첩을 거느리는 어떤 그런 호라비들 혹은 뭐 유부남 아하.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한쪽은 이혼으로 가고 한쪽은 죽음으로 갔지만 아하. 결과적으로는 먼저 선구자적인 삶을 산다라는 건 예. 사실상 비극이 정해져 있는 이런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 둘이 뭐 표면적으로 좀 다르지만 네. 이면을 살펴보면 동일한 구조의 희생자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비극을 향해서 갔다라는 말씀이 너무 슬프게 가슴에 팍 꽂히는데요. 지금에 와서 본다면 저도 여러 이제 그 기록들을 봤는데 나혜석, 윤심덕 하면 뭐 최초의 페미니스트다. 그 어두웠던 시절에 불을 밝혔던 신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지금은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삶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 계절 하나하나가 가시밭길 같은 고통의 연속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가 이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하면 예. 그 김일엽 스님의 아드님이 네. 저하고 아주 오래전에 그 여행 갔다가 예. 신여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신여성 이야기는 굉장히 당시 사람들이 아주 파격적인 그런 여행들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예, 파격이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사건 평행 이론은 신여성 스캔들 나혜석과 윤심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이 역사학자 입장에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사자성어로. 저는 뭐 아주 간단하게 나혜석과 윤심덕은 근대의 선진 여성이었다. 가장 선진적인 여성들.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 여성. 네, 심영원 작가는요? 선진 여성의 사자성어인가요? 약간 이상한데?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고분지통이라고 네. 아내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인데 이들이 아픔이라는 것이 지금은 아니게 됐는데 지금의 문제가 있으니까 네. 우리 누군가가 편하게 사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는 고통스럽다라는 걸 좀 인지하면서 새로운 여성상, 새로운 사회상 같은 거 함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소수자가 힘들게 고통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준혁 교수님과 신용환 작가님 그동안 이 사건 평행 이론 너무나 잘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예, 아쉽다는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네.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